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듣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보내고 싶어지더라고요.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 제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연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꽤 있는 듯 해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던 제가 어떻게 버텼고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긴 했었어요. 두 분은 부부라고 하기에는 사이가 너무 나쁘셨거든요. 매일 싸우시고 한 방을 쓰지도 않으셨으니 이혼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제게는 부모님의 이혼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는 어느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갑자기 없어진 엄마의 빈자리에 저는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퉁퉁 분 라면을 제게 끓여주셨고, 저는 엄마가 내일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부모님의 이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너무 어렸던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엄마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고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이해하지만 그 시절 저는 너무 어렸고 어른들의 사정을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며 못된 여자라 말하셨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엄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두고 떠난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저는 늘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제게 아줌마를 소개하셨습니다. 세영아, 그 아줌마랑 인사해.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게 별다른 설명 없이 새엄마를 소개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이혼도 이해하지 못한 제게 아버지의 재혼 소식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생겨서 좋다기보다는 결국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슬프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는 게 싫다고 때라도 쓰고 싶었지만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가깝지 않고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저는 아버지의 재혼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심 싫다는 내색을 해보기는 했지만 벌컥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꼭 결혼해야 해요?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새엄마 필요 없고 불편해요. 박세영, 너 이제 중학생이야. 더는 어린아이 아니야. 아빠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왜 어른들 결정에 토를 달아? 앞으로 아줌마 들어오면 새엄마라고 부르고 예의 바르게 잘해. 알겠어? 결국 아버지는 저의 의사 없이 재혼을 올리셨고 제게는 남보다 못한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새엄마는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잘해주는 척 했지만 단 둘이 있을 때는 저를 미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미워한다기보다 무관심에 가까웠죠. 제가 두 분 사이에 큰 방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저를 거슬려 했던 새엄마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로 아버지와 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아직은 어린 저를 방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세영아, 그 저녁 외식할 거니까 옷 입고 나와. 여보, 세영이는 두고 가는 게 어때요? 응? 왜? 아니, 세영이가 요즘 숙제를 안 해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중학교 올라가서 해이해진 것 같은데 제가 버릇 좀 고치려고요. 그래? 세영이 너 숙제 안 해갔냐? 그건 그냥 까먹어서 안 했던 건데. 너 중학생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꾀를 부려? 안 되겠다. 너는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알았어? 저는 늘 억울했어요. 제대로 설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새엄마 말을 듣는 아버지는 제 얘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저 하나뿐이었을 때도 이미 새엄마에게 홀랑 넘어가 무관심해지기 시작한 아버지가 동생이 생긴 뒤로는 제게 어떻게 하셨겠는지 뻔하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새엄마와 잘 지내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엄마와 너무 거리를 두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저와 잘 지내볼 생각이 없으셨고, 그건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더 확실해지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도 조금 좋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동생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저한테도 기대가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새엄마는 임신을 한 후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해라도 된다 생각하시는 건지 같이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근처로 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무겁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직은 보살핌 받아야 할 나이에 저는 새엄마가 해야 할 살림들을 떠맡아 해야 했습니다. 박세영, 학교 다녀왔으면 빨래부터 돌리고 청소해야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오늘 숙제가 많아서요. 내일 할게요. 숙제는 무슨 숙제야? 청소부터 해야지. 아버지 오시기 전에 얼른 청소부터 싹 해. 숙제는 밤을 새워서 하던 너 알아서 해야지. 너 할 일을 왜 핑계를 대니? 새엄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제게 시켰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제가 할 정도였죠. 저도 새엄마를 도와드릴 의사는 충분히 있었지만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밖에서 놀지도 못하게 하며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함하곤 했어요. 박세영, 너 곧 동생도 생기는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임신한 새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뭐하고 다닌다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새엄마를 걱정시켜. 앞으로는 일찍 들어와서 새엄마 좀 돕고 해라. 노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놀러 간 게 아니라 봉사활동 간 거예요. 저 봉사 시간 채워야 해요. 새엄마 말로는 네가 놀러 갔다던데 너 설마 아빠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집안일 열심히 해요. 요즘 학교 갔다 오면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요. 새벽까지 숙제하느라 잠도 못 자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더 해요? 너 또 거짓말 하네? 그 새엄마가 혼자 힘들다고 난리던데 너가 도와줬으면 그렇게 말했겠어? 아버지는 제 말을 들을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안에서 철저히 배척되고 고립되어 갔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후로 더 심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거실에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돌을 맞은 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렇다 쳐도 아버지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뒤로 하루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집안일을 하러 급히 하굣길을 재촉하던 저는 교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도 좀 먹어. 엄마는 밥 먹고 왔어. 세영이 많이 먹어. 엄마,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미안해. 엄마가 말도 없이 나가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세영이가 좀 이해해 줄래? 이제 돌아왔으니까 용서해 줄게. 엄마, 어디서 지내? 나 안 보고 싶었어? 제가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구석구석 살펴보기 바쁘셨죠. 엄마, 아빠 재혼한 거 알아? 나 동생도 생겼어. 그래, 들었어. 새엄마가 잘해주니? 잘해주긴. 맨날 나 부려먹고 괴롭히지. 엄마, 나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 집구석들 아무도 나 안 좋아해. 나 그냥 엄마 따라가서 살래. 응? 세영아, 엄마가 지금은 좀 그래. 나중에 엄마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데리러 올게. 나중에 어딨어. 나 지금 엄마 따라갈래. 엄마, 나 진짜 집 나가고 싶어. 나 너무 힘들다니까? 세영아, 엄마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엄마 따라와서 뭐 할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빈집에서 혼자 있을 거야? 엄마, 너 학원도 못 보내주고 옷도 못 사줘.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나 학원 안 다녀도 되고 새 옷도 필요 없어. 그냥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무튼 지금은 안 돼. 엄마 오랜만에 본 걸로 그냥 만족해라. 너도 이제 철들 만한 나이잖아. 이렇게 떼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세영아, 새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지내. 알겠지? 엄마가 나를 데려가려 찾아온 줄 알았는데 그저 떡볶이 한 접시가 끝이라니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중이고 그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나를 찾아와서 고작 하는 말이 안부뿐인 게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새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차라리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쉬움 정도로 묻어두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정을 미움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이후 엄마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족 같지도 않은 아버지나 새엄마는 안중에도 없었고, 20살만 되면 먼 곳으로 대학을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서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을 핑계로 집을 떠나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 생각은 하시는지 아버지는 제가 서울에서 지내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학비는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이 나와서 부담 없이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새엄마도 나만 없으면 자기 자식과 새 식구만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제가 멀리 떨어지는 걸 아주 반겨했어요. 먼저 나서서 자취방을 알아봐 줄 정도였죠.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그 집에 먼저 연락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공부만 해도 됐지만 새엄마가 옆에 있는 한 아버지 마음이 언제 바뀌어 생활비를 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놓지 못했어요. 타지에서 하게 된 대학 생활이 버거워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연락할 곳 하나 없고 부모도 없이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참 외로웠고 남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지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에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사랑이 나타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같은 사수로 만났던 그 사람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서툴었던 제가 큰 실수를 하고 겁먹고 있었을 때 모두 자기 탓이라며 저를 감싸주고 대신 심할서까지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태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받아 본 일이 없었던 저는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준 그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백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던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때문에 연애에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도 그냥 일시적인 환상뿐이라 생각하며 제 마음을 접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도 회사에 점점 적응을 해 나가고 그 사람도 제 사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 사람이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수라는 위치 때문에 제가 괜히 불편해 할까봐 고백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젠 제가 세영 씨 사수도 아니고 저도 세영 씨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 세영 씨 좋아합니다. 받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저는 팀을 옮기고 앞으로 안 봐도 되는 사이니까 부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좋아요. 예? 저도 대리님 좋아한다고요. 주말에 영화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에도 관심 없었던 제 마음을 돌렸던 그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도 제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남자 어디 또 없다며 꼭 잡으라 말하는데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 그런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독신주의자로 살던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꿈꾸게 된 건 모두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구나 알려준 남편 덕분에 제가 꿈에도 없던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네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낳아 기쁘신 분이셨으니 저에게는 관심이 있을 리가 없으셨죠. 그래도 다행인지 상견례 자리에는 나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는 30 넘은 자식의 결혼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좋았던 첫인상에 저는 결혼을 하면서도 별 걱정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재혼 가정이라는 것을 아신 뒤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셨지만 묘하게 저를 대하시는 게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귀한 딸 데려와서 고마우시다던 분이 상견례 자리에서 모자란 게 있더라도 제가 데리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두 분은 늦둥이 자식 키우시느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편히 알아서 잘 가르치세요. 하셨죠.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친엄마도 없이 배운 것 없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말로 들렸어요. 과연 그 자리에 있는 게 새엄마가 아닌 친엄마였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상견례 날 이후로 아버지나 새엄마가 제 결혼이나 저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런지 그 후로도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친엄마랑 연락을 하고 지냈더라면 혼수를 시어머니랑 보러 다니지는 않았겠죠. 너가 뭘 볼 줄 알겠니? 원래 이런 건 친정엄마랑 고르는 건데 너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마. 너는 옆에서 내가 사라는 것만 사면 된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남편을 사랑했던 저는 그런 걱정을 덮어두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뒤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매일같이 있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리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었던 저희는 결혼 후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여행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여행사를 다니던 저희가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게 되며 저희는 무척 바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좋기는 했지만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많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직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둘뿐이라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부부가 함께 고생하니 고생도 같이 하면 반이 되는지 힘들지만 행복했죠. 직접 가이드를 하고 일당백을 하며 회사 다닐 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넣어 차린 회사였기에 망하면 큰일이었어요. 그래도 둘이 합이 좋았던 덕분인지 저희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게 되며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해주신 고객분들 후기도 칭찬 일색이었고 그때는 한창 여행이 열풍이기도 했고 여행 수요는 꾸준했기에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라 생각했어요. 당장은 전세 살고 있었지만 금세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애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1년치 예약들이 모두 캔슬되었고 저희는 환불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리 결제를 해놓은 호텔 측에서는 당장 상황을 모르니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 고객들은 잇따라 취소들을 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저희도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매달 사무실 월세에 취소 수수료에 이미 빚까지 지고 있었지만 저희는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보 사장인 저희는 딱히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정도 버티면 회복될 거라 믿었기에 무리수를 두었던 거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 결국 저희는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1년 사이 빚은 더 늘어갔어요. 생활비도 써야 했고 가게 월세와 유지 비용들이 있었기에 아끼고 아껴도
도저히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대출을 늘릴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살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버리고 친정에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알아서 살겠다고 도움 한 푼 받지 않았었기에 그때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래도 나도 자식이고 아버지도 어려운 사정은 아닌데 급한 불 정도는 꺼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죠. 아버지, 우리 좀 급한데 한 몇 천만 좀 빌려주실 수 없어요? 당장은 못 갚아도 1, 2년 안에 다 갚을게요. 지금 은행 빚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지금 너희들만 힘든 거 아니잖냐? 나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고 네 동생 대학 등록금 내기도 벅찬데 내가 너희들 도와줄 겨를이 어디 있니? 미안하지만 다른 데 좀 알아봐라. 회사에서 자녀들 학비 지원이 나오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도 딸 앞에서 거짓말하는 아버지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괜한 말을 꺼냈다고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꺼내지 말걸. 남의 얘기하듯 관심 없는 아버지의 반응에 저는 괜히 더 비참해졌습니다. 결국 도움 구할 곳이 더는 없었던 저희는 결국 궁지에 몰려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 전세금 뿐이었기에 저희는 집을 포기해야 했죠. 한창 열심히 일할 때는 많이 벌어서 전세에서 자가로 살자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셋집을 빼게 된 저희는 갈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룸 월세를 갈 생각도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월세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둘 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으니 들어오는 수입도 없이 지출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도움을 달라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감사하게도 시댁에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접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와 제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탓에 시댁살이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그 후로 남편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들을 알아보며 야간에 일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시댁에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행사를 접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지 모른다며 아주 손을 놓을 수가 없기도 했고 남편이 제 걱정에 혼자 일을 나가겠다 말했거든요. 먼저 회사 잘 다니던 사람 꼬셔서 사업 벌인 것도 나고 상황 판단 못하고 빚 늘린 것도 다 나야. 근데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걸 어떻게 더 보겠어. 나 혼자 일해도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나 혼자 일할게. 그리고 우리도 나중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알겠지? 남편의 억지에 집에 있게 되기는 했지만 혼자 남편 보내놓고 집에 있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아침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혼자 고생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시어머니와 단 둘이 집에 남겨져 있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저희가 하던 일이 망하고 남편 혼자 일을 나가게 되자 모든 탓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둘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피더니 그동안 돈 잘 번다고 걱정 말라 그러더니 결국 다 잃어버리고 이 꼴이 났어. 이럴 거면 그냥 다니던 회사 잘 다니지. 너가 사업하자고 꼬셨지? 그랬겠지.
원래 주한이 걔는 그런 일을 겁없이 벌릴 애가 아니야.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좋다던 앤데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한다 그러더니 이 사단이 났네. 그래 놓고 너는 내 아들 혼자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남편과 같이 사업할 때는 사업이 잘 되는 게 다 남편 덕분이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줄 아시더니 같이 하던 사업이 망하자 어머니는 제 탓을 하셨습니다. 혼자 일을 나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더 말씀은 못 하셨지만 제가 집에서 여전히 놀고 먹는 줄 알고 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한 집에 있는 동안 무척이나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고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무리한 일이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얹혀 사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찍소리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아침까지 일하는 남편 때문에 늦게까지 못 자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자기 아침 식사를 차려내라며 저를 못 자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심조심 식사를 차려드리고 저도 들어가서 눈 좀 붙이려고 하면 꼭 뭔가를 시켜 저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아들 앞에서는 저를 괴롭히는 걸 보이기 싫었는지 방으로 불러 잡돌이를 하셨어요. 다행히 자다 깬 남편이 제가 옆에 없는 것을 알고 저를 방으로 불러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피곤한 건 둘째치고 사람을 그렇게나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신 건지 당하는 제 속만 상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부모님께 버림받고 그런 상처에는 무디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괴롭힘은 다른 차원이었네요. 제가 운이 좋게도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바빠진 뒤에도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옛날 분도 아니신데 컴퓨터로 집에서 일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건지 제가 일을 할 때면 늘 불러내셔서 혼을 내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는 그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니? 내가 또 뭐 시킬까봐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저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그 안에서 문 닫고 있으면 내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 어떻게 알아? 일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던가 방문 다 열고 있어라. 제가 문을 열고 일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바쁘게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늘 불러서 잔심부름들을 시키곤 하셨거든요. 제가 시댁에 들어간 뒤로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얹혀 사는 입장이니 살림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속옷까지 빨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한심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러줄 친정이 없다는 걸 잘 아시는 시어머니는 마음 놓고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남편은 당연히 화를 내고 시어머니와 싸우겠죠. 하지만 그러면 당장 갈 곳 없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남편은 돈을 벌겠다고 더 고생을 할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나보다 고생하는 건 남편이라는 생각에 그 사람한테 더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참기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만이 제가 그 지옥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쯤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받았더니 수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컸던 저는 엄마 목소리라는 걸 알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태 없는 것처럼 살았던 탓에 이제라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날 일은 금세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나 사업 문제나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탓에 엄마에 대한 생각은 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뒤 저는 여느 날처럼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뭐야. 비 오는데 배달도 안 하네? 아주 다들 배가 불렀지 불렀어. 예, 오늘 다들 배달을 안 하나 보다. 입맛도 없는데 저녁에 라면이나 먹을란다. 나가서 라면 좀 사와라. 어머니, 집에 라면 아직 있는데요. 내가 몰라서 너를 시키겠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서 시키는 거 아니야. 맨날 먹던 거 또 먹기 싫으니까 가서 좀 사와라.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천둥 번개까지 내리며 폭우가 내리는 탓에 배달도 멈춘 상황이었어요. 집에 라면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그 날씨에 굳이 제게 라면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오는 탓에 그날은 저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잔뜩 화를 내시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 비를 뚫고 마트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스러운데 현관에 우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 우산이 다 없어졌어요. 혹시 다른 데 두셨어요? 우리 집에 원래 우산이 별로 없어. 너희들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주한이가 아침에 나갈 때 가져갔어. 아, 우산 여기 있다. 자, 얼른 다녀오렴. 집에 왜 우산이 다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주신 우산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서야 우산이 망가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펴지지도 않는 고장난 우산은 여기저기 뜯긴 곳 투성이었어요. 저는 버렸어도 진작에 버렸어야 할 고물 우산을 제게 주신 시어머니의 의중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어머니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던 저는 결국 그 우산을 펴들고 고장난 우산에 의지한 채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에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라면 한 봉지 사겠다고 나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죠. 바람도 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우산이 있었어도 상황이 비슷했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그래서 우산이 상할까 아까워서 저한테 그런 우산을 주셨을까요? 결국 저는 장대비를 다 맞으며 30분 거리의 마트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멀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폭우를 뚫고 비에 다 젖은 채 마트에 도착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친정 엄마가 서 있던 거였어요. 엄마? 하필 이런 날 이런 모습으로 엄마를 만났다는 게 당황스러웠던 저는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집부터 따라왔다는 엄마는 비에 쫄딱 젖은 제 꼴을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너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돼서 며칠 동안 계속 집 앞에서 기다렸어. 어디 나가는 법이 없더니 하필 이 날씨에 이 거리를 걸어가니? 대체 뭐가 급해서 이 비를 다 맞고 여기까지 왔어? 제가 어디까지 가려나 궁금해 따라오신 엄마는 겨우 마트에 도착한 저를 보고 황당해 하셨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울컥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날따라 이것저것 서러운 것이 많았던 저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젖은 저를 차로 데려가 몸을 닦아주시고
제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셨죠. 눈물이 멈추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차를 나가려고 했어요. 여기 왜 찾아왔어? 나는 엄마랑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세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얘기를 좀 들어줘. 엄마는 저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저도 엄마를 밀어낼 수가 없었죠. 결국 오랜만에 만난 저는 그동안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엄마는 저만큼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에 매일 지쳐가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알았죠. 저는 몇 달도 버티기 힘든 일을 엄마는 몇 년이나 버텼을 것을 생각하니 저도 엄마의 상황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됐잖아. 내가 설마 그런 것도 이해 못했겠어? 그럼 중학생 때 나 찾아와서는 왜 그냥 갔어? 너 아빠 재혼했다는 얘기 듣고 네가 걱정돼서 찾아가 봤어. 근데 막상 찾아가니까 내가 널 데려가서 뭘 해줄 수 있나 싶더라. 너가 신고 있던 브랜드 운동화 엄마는 사줄 수 없을 거고 학원도 못 보내줄 텐데 그래도 아빠한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 그때는 엄마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라 당장 널 데려갈 수 없었어. 저를 데려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엄마는 결국 저를 보고도 저를 포기해야 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 저를 데려오려 무척이나 애를 쓰셨습니다. 하루빨리 성공해서 번듯한 집도 얻고 저를 호강시켜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죠.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던 엄마가 이혼녀 딱지 붙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그런 것까지 몰랐겠지만 나이 든 지금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참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힘으로 성공하실 수가 있으셨죠. 엄마는 제게 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는 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해. 소독제나 방향제 같은 거 만드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잘 돼서 직원도 두고 돈도 꽤 벌었어. 사실 너 대학 가고 진작 연락하고 싶었는데 네 아빠가 너랑 연락을 못하게 하더라. 너 대학 다니고 잘 산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후로도 네 번호 알아내서 너한테 몇 번 연락했는데 너가 내 연락을 다 무시하는 거 보고 너가 상처가 크구나 알았어. 사실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니? 내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자식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래도 잘 살기만 하면 엄마도 걱정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네 아빠가 너 사정을 말해주더라. 하던 일 잘 안 돼서 시댁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결국 엄마는 평생 저를 걱정하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어딘가에서 재혼이라도 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모질게 생각을 했었네요. 뒤늦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엄마에게 전부 털어놨어요. 엄마는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남편에게 못했던 말도 술술 다 해버리고 말았죠. 제 이야기와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모두 알게 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가셨습니다. 엄마랑 같이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라면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래 걸려? 라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만들러 갔냐? 어머, 누구세요? 화를 내며 나오던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 세영이 엄마예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하게 됐네요. 예? 엄마요? 아, 세영이 친어머니시구나. 엄마의 명함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왠지 조심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명함에서 눈을 못 떼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엄마가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모는 갑자기 엄마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어머, 사돈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미리 연락을 하고 좀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비에 남의 딸을 라면 사오라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예? 아니, 그건 제가 부탁을 좀 했는데, 그 세영이가 워낙 착해서 지가 사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진 우산 주고 보냈어요? 이보세요. 나 세영이 엄마예요. 세영이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세영아, 너 대체 무슨 말을 한 거니? 너가 어머니한테 설명 좀 해드려라. 응? 어머니, 그동안 저 엄마 없다고 무시하신 거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얘는 내가 뭐 얼마나 괴롭혔다고.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시모의 말을 잠자코 듣던 엄마는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니 양동이에 가득 물을 채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모르는 저희 앞에서 시모에게 물을 확 끼얹어 버리셨죠. 어때요? 물을 맞으니까 정신 좀 차리겠어요? 이제 내 딸한테 뭘 잘못했는지 기억 좀 하겠어요? 아프.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 당신 고소할 거야. 그동안 내 딸 괴롭힌 거 협박죄, 강요죄로 고소할 거니까 돈 있으면 변호사나 알아봐. 그리고 엄마는 제 짐을 챙겨 시댁에서 저를 데려 나오셨습니다. 남편한테는 나중에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남편 역시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 만행에 기막혀 했어요. 제가 나간 뒤에 시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오겠다며 시모에게 그동안의 잘못들을 캐물었다네요. 시모가 아들이랑 인연 끊을까봐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사장님인 우리 엄마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뒤 제게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오해가 있었다고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리면 안 되겠니?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있던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사과가 진심 같지도 않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저한테 든든한 친정 엄마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셨을 거예요? 글쎄다. 내가 너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무튼 오해 다 풀고 앞으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어머니 고소하는 것도 너가 좀 말려봐라, 응? 고소는 말리겠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도 엄마 말리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아, 남편도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어머님이랑 인연 끊겠다 해도 저는 모르겠네요.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엄마 도움으로 새 집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여행 사업은 안 되겠다 싶어 한동안 엄마 일을 돕기도 했죠. 다행히 지금은 코로나도 풀려가고 저희도 다시 여행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은 생각에 다른 일도 궁리 중에 있어요. 그래도 이전처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제게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친정 엄마가 있으니까예요. 저는 앞으로 엄마한테 그동안 못했던 만큼 잘 할 생각입니다.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못 누린 추억들을 쌓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못 누린 추억들을 쌓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럼 제 얘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